네, 안녕하세요. 중년코딩입니다. 어제 받아온 따끈따끈한 르누아르 노트북입니다. AMD 라이젠 4750U CPU가 들어간 제품이고요. 싱크패드 T14S라는 모델인데 업무용 노트북의 대표 주자인 싱크패드에서 라이젠을 달고 처음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4750U가 달려있는 제품으로는 국내에 거의 처음 나온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 꽤 빨리 나왔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지금 배송이 되어 있는 상태고 다른 데에서 유튜브 리뷰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노트북 전반적인 외관이나 뭐 하드웨어 세팅들 그리고 간단한 성능 벤치마크 프로그램들 돌려보고 이런 것들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싱크패드는 싱크패드예요. 굉장히 단단한 짜임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느 한 군데 빠지지 않는 훌륭한 제품입니다. 업무용 제품의 대명사인 싱크패드의 이름에 전혀 먹칠을 하지 않는 정말 훌륭한 제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젠 4800U 혹은 4700U의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 봤을 때 퍼포먼스가 그렇게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르누아르 제품은 지금 TDP를 15W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레노버 제품들은 26W까지 올리는 형태로 성능을 향상시켜 놓은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T14S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업무용 노트북이다 보니까 세팅들이 보수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성능이 폭발적으로 나오거나 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게 인텔하고 비교하면 성능이 나쁘진 않아요. 인텔의 동급 모델들보단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나 라이젠 르누아르에 기대하고 있는 그런 성능과는 약간은 차이가 있는 제품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만듦새가 정말 좋은데 이 가격대라고 하면 요가 슬림 7이나 아니면 MB360 그리고 뭐 젠북 이런 형태의 다양한 대체제들이 있어요. 괜찮은 제품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이게 다 이제 출시가 몇 달씩 지연이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이 없다는 문제는 있고요. 당장 지금 출시가 된 제품 중에서는 T14S가 꽤 괜찮은 제품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T14S도 이제 초기 물량만 풀려 있는 상태고 일반 소비자용 제품은 아마 이번 주부터 주문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CTO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 이것도 또 이제 한 몇 주가 걸리겠죠. 그래서 실제로 받게 되는 시점에는 다른 대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선택하기에는 약간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외관부터 좀 살펴볼게요.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니까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리 가. 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잖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잖아. 외관을 먼저 보겠습니다. 상단에는 적외선 LED가 들어있고요. 여기가 적외선 LED고 이게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고 그 옆에 셔터가 달려 있습니다. 전에 이제 싱크패드 T 시리즈들은 이제 셔터가 이쪽에 달려 있어서 이렇게 열고 닫고를 했었는데 얘는 이제 위쪽에 달려 있어요. 지금 카메라가 열려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하면 카메라 닫히면서 빨간색으로 카메라 닫힌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싱크 셔터라고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뭐 별로 대단한 건가 싶긴 한데 어쨌든 이제 카메라가 보안상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요 하얀 거는 뭔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뭔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마이크 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이제 스펙상으로는 듀얼 원거리 마이크로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전원을 이렇게 껐다가 다시 전원을 켜게 되면 화면에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인식이 되면 이렇게 잠금 화면이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전 아직 지문 설정을 안 해놨어요. 이 얼굴 인식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제 마스크를 쓰거나 하면은 이게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뭐 다시 지문 설정도 해야겠죠. 네, 키보드를 보면 키보드는 이제 기능 키들이 제일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F9부터 F11까지는 통화 관련된 기능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펑션 키를 누르지 않아도 이 위에 기능 키들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홈 앤드 인서트 딜리트 키들이 쭉 배치가 되어 있고 딜리트 키는 키가 좀 크고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 아래에 화살표도 정확하게 큰 크기로 되어 있고 페이지 업다운 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백라이트는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게 밝기 조절을 해서 백라이트 켜주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백라이트를 켜면 화면에 백라이트 표시가 나오죠. 네. 이렇게 백라이트가 켜지게 되고요. 지금은 뭐 밝아서 별로 티는 안 나는데 밤에는 꽤 밝은 라이트가 켜지게 됩니다. 화살표도 보시면 위쪽 화살표가 아래쪽보다 살짝 더 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꽤 배치를 신경을 많이 쓴 키보드인 걸 알 수 있고요. 키보드의 키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싱크패드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키보드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엑선 카본이나 이런 정말 고급형 라인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키보드 형태입니다. 네, FN 키가 제일 왼쪽에 있어요. 컨트롤 키랑 키가 약간 헷갈려 가지고요. 처음에는 FN 키를 많이 누르게 되는데 좀 시간이 지나야지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얘를 누르면 얘는 메시지들이 나오게 되고요. F9를 누르면 여기에 알림창이 다시 뜨게 되고 F10은 전화로 연결이 됩니다. 전화는 앱을 따로 설정을 해놔야 되고요. 여기에 VoIP 단축키로 연결이 되는 건데 VoIP 단축키로 연결할 수 있는 거는 스카이프와 팀즈 두 가지 프로그램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는 거 끄는 거를 이걸로 할 수 있고요. F12를 누르면 사용자 정의 키로 해서 어떤 화면으로 이동할 건지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액정 밝기가 400니트짜리 제품이에요. 그리고 NTSC 72%로 굉장히 좋은 액정들이 들어가 있고요. 어댑터를 끼우지 않으면 밝기가 최대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댑터를 뺀 상태라고 하면 밝기가 어두워지고요. 여기에서는 밝기를 제일 많이 키워도 이 상태예요. 그런데 어댑터를 끼우면 밝기가 다시 밝아집니다. 외부에서 쓸 일이 많다고 하면 어댑터를 끼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밝기를 최대치를 내는 게 필요하긴 할 텐데 그런 고려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프린트 스크린 키가 아래쪽에 위치를 해 있어요. 좀 특이하죠. 패널은 보시다시피 광택이 없는 제품이고요. CTO 옵션들을 보면 4가지 정도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그 중에서 좋은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터치가 되는 모델도 있고 보안 설정이 되어 있는 옆에서 볼 때 잘 안 보이는 액정도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댑터인데요. 어댑터 크기가 신용카드 크기보다 약간 더 얇고 긴 형태인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레노버 홈페이지에서는 65W 제품들도 나와 있는데 65W는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고요. 얘는 이제 45W 제품입니다. CTO 옵션 할 때는 이제 65W로 구매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전 처음에 이제 싱크패드에 상판 뭐 지문이 많이 묻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길래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싱크패드를 안 써본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싱크패드 T 시리즈나 아니면 X 시리즈를 많이 썼는데 그때는 제 거가 아니니까 이제 회사 거니까 지문이 묻는 걸 잘 못 느끼고 있었는데 제 거가 되고 나니까 이게 지문이 엄청나게 보입니다. 이거를 이제 한 손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느냐? 열 수가 랩탑을 이제 한 손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근데 네, 한 손으로 여는 게 가능은 합니다. 네, 가능은 해요. 근데 그렇게 뭐 아주 편하게 열리지는 않고요. 무게가 1.27로 그렇게 무거운 제품은 아니니까 맥북 프로나 이런 애들보다는 좀 더 불편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스크린은 180도까지 젖혀집니다. 완전히 젖혔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바닥에 놓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베젤을 보시면 위아래 베젤이 생각보다는 꽤 커요. 이제 XPS 같은 경우에 2020년 모델은 베젤을 확 줄여버렸는데 위아래뿐만 아니라 양쪽도 어느 정도는 베젤이 있는 형태입니다. 카본은 좀 더 작아지겠죠. 닫았다 열었다니 또 키보드 라이터가 꺼졌어요. 터치패드인데 터치패드는 이 정도 여기 위치까지는 클릭이 됩니다. 맥북 트랙패드는 전체가 이제 클릭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약간 맥북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클릭을 하면서 쓸 수가 있는데 여기 위쪽은 클릭이 되질 않고요. 이 위에서는 그냥 여기로 가서 클릭을 하는 수밖에 없죠. 트랙패드 빨콩들은 정말 사람들이 싱크패드의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빨콩을 안 써본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빨콩은 대학교 때 빨콩 가지고 지뢰찾기 하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 말고는 이제 빨콩을 쓰는 분을 더 이상 보지는 못했어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얘를 쓰는 일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없애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왜? 뭐 많이 크지 않아요. 작은 편이고 이제 터치패드가 요새 굉장히 커지는 추세이긴 한데 그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 레노버 프로그램에는 터치패드 관련 옵션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모양을 좀 볼게요. 위에는 싱크패드 로고가 있고요. 네, 지문. 펜홀은 이쪽 오른쪽 부분에만 있습니다. 오른쪽에 펜홀 있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마우스를 잡고 있을 때 마우스 잡고 있는 손에 따뜻한 바람이 계속 가니까 이걸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는 이게 바람이 많이 오진 않습니다. 제가 트랙볼을 써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그리고 옆에는 이거는 스마트 카드 리더예요. 어디에 쓰는 건지는 도저히 모르겠고요. 왜냐면은 이거를 어떻게 쓰는 건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신용카드를 넣으면 신용카드가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네, 심지어 신용카드 딱 보면 새 장치 추가하면서 인식도 되는 것 같아요. 오른쪽 편에 이제 USB 3.2 커넥터 1세대 커넥터가 하나 있고요. 이게 이제 배터리 표시가 있어서 Always On, 항상 이제 전원이 공급되는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켄싱턴 락홀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이게 카메라 덮개였었죠. 이렇게 돌려보면 이제 전원 어댑터가 있고요. 전원 어댑터와 옆에 이게 이제 USB-C 커넥터고 USB 3.2의 2세대 커넥터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어제 이제 이거는 무슨 커넥터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더넷 확장 커넥터 2세대 제품 2세대 포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네트워크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다시 USB 3.2 커넥터가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HDMI 단자가 있습니다. 2.0 버전이고요. 싱크패드를 정말 저는 업무용으로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포트들이 표준 포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램 포트도 다 있었는데 같은 이제 업무용을 표방하는 XPS나 이런 제품들 혹은 이제 에이서스의 젠북이나 이런 애들은 HDMI 단자가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 포트라든가 아니면 USB-C로 대체를 해버린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싱크패드는 아직까지도 제일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HDMI 케이블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따로 케이블을 챙기지 않아도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3.5mm 단자가 이제 마이크와 헤드폰 공용으로 쓰는 단자가 있고요. 뒤쪽은 좀 재밌는데요. 뒤쪽에 여기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 유심 슬롯이 있어요. 유심 슬롯이고 얘를 열어보면 마이크로 SD까지 끼울 수 있는 형태의 유심 슬롯입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이크로 SD 카드를 항상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기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SD는 용량 확장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유심 카드를 끼울 수 있다는 건 WN 옵션이 있다는 건데요. CTO로 가면 WN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써보신 분들 굉장히 편하다고 하고 이제 저도 이제 데이터 쉐어링 유심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걸 써볼까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지금 이제 사전 주문을 했던 제품 같은 경우에는 WN 옵션이 없어서 이거는 주문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소문에 따르면 WN이 안 달려 있어도 실제로 안테나는 다 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WN 카드만 사서 그 NVMe 소켓에서 꽂고 이제 안테나만 연결해 주면 바로 WN을 쓸 수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뜯어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뜯어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서 뜯는 거는 뭐 다른 용감한 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합판을 보면 여기에 이제 팬이 있고 이쪽이 이제 팬 홀이었고요. 그리고 나사를 5개만 십자나사예요. 십자나사만 풀르면 합판을 드러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 스피커 홀이 양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스피커가 이제 돌비 어쩌고저쩌고 사운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소리가 어느 정도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따 한번 들려드릴게요. 마그네슘 케이스라고 되어 있고요. 네, 합판을 뜯어보고 싶긴 한데 시간도 없고 생략하겠습니다. 외관을 잠깐 보셨고요. 스펙을 한번 볼게요. 스펙
인데 이게 CTO 옵션하고 이제 CTO에서 고를 수 있는 최고 옵션에서 빠진 게 WLAN하고 그 다음에 램 그리고 SSD 용량 이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옵션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은 생각보다는 많이 비싸지 않게 나왔어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20% 할인되는 계정이어서 145만 원 정도, 144만 8천 원 정도가 들었는데 이게 이제 액정도 터치만 빠진 400니트짜리 제품이고 WLAN 안테나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런 걸 감안하면 가격이 꽤 괜찮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미 이 제품이 나와 있는 호주나 일본의 가격들과 비교해도 꽤 싼 편입니다. 그래서 레노버가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격 책정을 해서 이제 레노버 처음 나왔을 때 이제 T14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가격 책정이 됐을 때 사람들이 해외에서 2,000불 이상으로 이제 T14가 가격이 책정이 되니까 이게 가격이 맞는 가격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제로 나왔을 때는 상당히 이제 생각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어요. CTO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보다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죠. CPU부터 잠깐 볼게요. CPU는 이제 4750U 제품인데 이제 흔히 라이젠의 4700U나 아니면 4800U 같은 라이젠 7 제품들보다 이제 50이 더 적어요. 이건 라이젠 7 프로 제품군인데 프로 제품군은 이제 업무용으로 보안 기능을 좀 강화를 하는 대신에 기본 클럭을 약간 낮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래픽 코어도 다른 제품들보다 한 개가 더 적고요. 그래서 4800U 같은 경우는 그래픽 코어가 8개인데 얘는 7개. 그리고 클럭도 4.2기가에서 4.1기가로 0.1GHz가 줄었습니다. 이게 사실 별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벤치에서 생각보다 성능이 나오질 않으니까 이게 좀 많이 뼈저리게 느껴지네요. 운영체제는 윈도우 프로로 되어 있고요. 네, 업무용이면 프로를 해야죠. 그런데 빼주면 더 좋겠는데 저는 사실 개인용으로 쓸 거니까 네. 뺐으면은 한 20만 원 빠졌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네, 14인치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1920, 1080 제품이고 400니트짜리 제품입니다. 다른 옵션들도 여기 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는 원래 32기가까지 들어갈 수 있고 듀얼 채널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제품은 16기가가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온보드 램으로 알려져 있고요. 온보드 램이기 때문에 더 확장은 안 됩니다. 이게 T14S 제품은 온보드 램이고 T14 같은 경우에는 램 슬롯이 하나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건 뭐 제가 뜯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라이젠 르누아르가 이번에 나왔을 때 이제 화제가 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램 속도를 LPDDR426까지 쓸 수 있다라고 해서 화제가 좀 됐었는데 실제로 4266을 넣은 제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요가 슬림 7 제품 같은 경우에 4266 램을 쓰고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클럭이 약간 낮은 상태입니다.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다라고 했지만 일단 뭐 성능이 많이 나오지 않는 상태는 이것도 역시 약간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저장 장치는 256기가가 들어가 있고요. 보통 뭐 510이나 1테라까지도 넣긴 하시는데 저는 뭐 저장 장치에 큰 욕심은 없어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픽은 베가 7이고요. 배터리는 3셀 리튬 폴리머로 들어가 있다고 해요. 라이젠에서 이제 르누아르에서 굉장히 개선이 된 부분 중 하나가 TDP를 15W로 제한을 하면서 성능을 제대로 냈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보통 제품들 같은 경우 뭐 그냥 11시간, 12시간은 기본으로 쓸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테스트는 해보지 않았고 여기서 이제 테스트할 시간은 없어서 배터리 테스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기존에 썼던 제품들이 배터리가 워낙 좀 안 좋은 제품들이어서 이 정도면 저는 감지덕지입니다. 보안 쪽 기술에 뭐 신기한 얘기들이 많아요. 신속한 온라인 인증, 뭐 FIDO니 DTPM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거를 위해서 성능을 약간 희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괜히 난 필요가 없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지문 리더가 아까 키보드에 보시면 이쪽에 지문 리더가 있습니다. G14, 에이서스 G14 같은 경우는 전원 버튼에 지문 리더가 있어서 전원을 켬과 동시에 지문 인식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뭐 그렇지는 않아요. 뭐 AMD 메모리 가드라든가 뭐 싱크 셔터, 프라이버시 커버, 플라스틱 커버 달아놓은 것도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오디오는 뭐 돌비 오디오 스피커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카메라에는 IR 적외선이 들어가 있고 무게가 1.27kg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제 재봤는데 정확하게 1.27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재밌었거든요. 근데 어제 영상을 보니까 화면이 잘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찍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야지 잘 나오는데, 네, 찍으면 네, 1.269, 정확하게 1.27이 나옵니다. 어댑터는 320g이었고요. 액선 카본 같은 경우에는 1.1kg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흔히 업무용으로 많이 쓰시는 그램 같은 경우에는 1kg 미만대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약간 좀 무겁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갖고 다니면서 전혀 지장 없이 쓸 수 있는 정도의 무게입니다. 포트는 아까 보셨듯이 이제 USB 3.1로 두 개가 들어가 있고, USB-C가 두 개, 그리고 스마트 카드 리더기가 들어가 있고, 헤드폰 마이크 콤보 포트가 있고, HDMI 포트가 있고요. 네, 키보드는 뭐 방수 키보드라고 하는데 여기에 제가 물을 쏟아볼 용기는 없어서. 근데 이제 싱크패드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회사에서 쓰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키보드 쪽 고장이 잦아요. 이게 만듦새는 좋아서 쓰는 동안은 괜찮은데 고장 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장이 보통 이제 키보드 쪽이나 아니면 메인보드 쪽 뭐 이렇게 나는데, 키보드 쪽이 고장이 나면 예전에 이게 키보드랑 메인보드가 한 판이어가지고 아예 메인보드까지 갈아야 되는 이상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레노버가 AS가 뭐 별로 좋다는 평은 못 듣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우려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사면서 ADP를 아예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이게 고장이 나면 그냥 교환받을 수 있도록 넣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잘 워킹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이제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건지 좀 보고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네, 어제 엔니오 모리코네 홍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틀어보겠습니다. 네, 그냥 저냥입니다. 사실 이게 참 노트북 스피커에다 뭘 기대하면 안 되는데, 맥북 같은 경우는 노트북 스피커인데도 꽤 좋잖아요. 네, 얘는 그냥 노트북 스피커인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레노버 벤티지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여기는 이제 레노버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시스템 업데이트나 이런 모든 내용들이 여기 다 있고, 그리고 성능 설정을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전원 모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 균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최고 성능으로 해놓으면 최고 성능으로 설정이 되겠죠. 네. 온도가 이제 조금만 돌리면 제일 뜨거워진 부분이 이쪽 윗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마구마구 뜨겁진 않고요. 벤치를 돌리거나 하게 되면 꽤 뜨거워지는데, 그래도 여기 쪽까지 올라오진 않습니다. 제일 뜨거워지는 부분과 이쪽도 그렇게 막 뜨거운 바람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하드웨어 쪽에 수치들을 보면 온도가 꽤 많이 올라가긴 하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조금만 돌리면 한 70도까지는 올라가고, 그리고 벤치를 돌렸을 땐 95도까지도 가고, 뭐 제한을 풀었을 때는 100도 넘게도 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도가 올라오진 않는데 안에서 발열은 많이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성능을 많이 제한을 시켜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T14에 비해서 T14S는 훨씬 더 얇고 더 이제 발열 제어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어서 T14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벤치마크 결과들을 좀 볼게요. 지금 여기서 돌려보진 않고요. 이미 돌렸던 거를 결과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긱벤치입니다. 긱벤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긱벤치의 7월 2일자 기준으로 레노버의 20UH 모델들이 테스트된 게 결과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 결과로 보면 이제 6,000 초반대가 이제 윈도우인 경우에 6,000 초반대가 나왔고, 리눅스에서는 한 5,800, 5,600 그 정도 나온 여기 아래에 있는 애들인데, 보시면은 윈도우일 때 제일 낮은 게 577인데 이거는 이제 엘리트북이고요. HP 거. 그리고 20UH, CTO 애들이 이제 다 T14S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애들 같은 경우에 윈도우에서는 6400
가까운 점수를 받고, 그리고 리눅스에서는 5000대도 나오지만 뭐 6200, 요 정도 점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6월 3일자에 제일 낮았던 게 이제 5900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4800U보다는 약간 더 낮은 점수입니다. 보시면은 4800U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들쑥날쑥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4800U 뭐 최고로 많이 나온 거는 7200까지 나오고요. 6000 초반대를 꾸준히 보여주는 제품들이 있고, 4750 같은 경우에 똑같은 제품인데 애들은 6000 초반대를 다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7월 6일자로 이상한 숫자들이 보이죠. 이게 접니다. 네. KR이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돌렸을 때는 이게 아예 윈도우 세팅이 윈도우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리고 레노버 드라이버도 안 깔려 있는 상태에서 돌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돌렸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일 잘 나왔던 숫자가 5698이에요. 그리고 5698, 5600, 오늘 돌린 게 이제 5697 이 정도. 그래서 기존에 똑같은 T14S 제품인데 그 T14 제가 돌린 점수랑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성능 모드로 바꿔놓고 돌렸는데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제 저는 전력 제한이나 이런 것들 해제하는 방법은 몰라서 이제 전력 제한 해제 툴로 한번 해봤는데 오히려 점수가 더 떨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뭔가 세팅을 잘못하고 테스트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일단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이런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지금. CPU-Z 같은 경우에는 벤치를 돌렸을 때 8700K 대비해서 싱글 코어는 약간 뒤지고 멀티 스레드로는 훨씬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4700U로 이제 스위프트 3 같은 경우에는 한 100 정도, 3800 정도 나오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CPU-Z 점수로는 4700보다는 약간 더 좋은 정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네, 시네벤치 스코어입니다. 시네벤치 스코어는 지금 두 번을 돌렸었는데 처음에 이제 윈도우 업데이트 전이고 그 다음에 돌렸을 때 2884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스위프트 3의 4706 CPU를 갖고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TDP 제한이 굉장히 빡세게 들어가서 성능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평이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10점을 받았었는데 얘보다는 좀 나은 점수이지만 실제 이제 4806 제품들보다는 약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이어 스트라이크인데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3D 마크로 돌렸을 때 이제 그래픽스 코어가 여기서 이제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픽 코어가 7개다 보니까 한 개 부족하다 보니까 뭐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점수가 이제 3082점으로 그다지 높진 않게 나왔고요. 피직스 스코어는 괜찮습니다. 15786점으로 나왔고요. 이제 i7 1065 G7 같은 경우에는 이 내장 그래픽이 거의 없다시피 한 제품이긴 해도 애들은 이제 그래픽 스코어는 1906점, 뭐 피직스 스코어가 8534점이었으니까 A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점수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4700U를 달고 있는 스위프트 3보다는 그래픽 스코어에서 300점 이상 뒤지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타임 스파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픽 스코어는 이제 937점, CPU 스코어는 5630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SSD 속도를 측정을 했는데요. SSD는 삼성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읽기 쓰기 속도가 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다 익스트림으로 이제 측정한 CPU 메모리 읽기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인데 저는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저 정도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품 메모리 쓰기는 35828이고요. 네, 메모리 복사, 메모리 지연 시간. 네. 보면 이제 i7 6700 혹은 7700K와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외관하고 하드웨어 스펙들을 좀 보고요. 그리고 몇 가지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을 돌려봤는데요. 만듦새는 굉장히 좋아요. 이제 싱크패드, 전통의 싱크패드고 싱크패드 제품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키감도 나무랄 데가 없고요. 키보드 배치도 훌륭하고 하드웨어도 빠지는 데가 한 구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능 세팅이 너무 보수적인 거죠. 이제
보수적이라기보단 기존에 나왔던 그리고 앞으로 나올 르누아르 제품들이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업무용 노트북이라는 한계점이 더 이제 두드러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성능이 제일 중요했었고, 그래서 이제 국내에 이제 4700U 이상 되는 제품은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는 4800U 제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여서 L을 골랐는데, 더 성능이 좋고 휴대가 가능한 에이서스 G14라든가 혹은 한성에서 수입한 통팡의 올데이롱이나 언더케이지 같은 제품이 있었지만 이제 걔들은 마감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4700U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서 제가 이제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아마 에이서스 G14 제품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이제 키가 없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단점인데, 만약 이제 전력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풀어져서 이 T14S에서도 성능이 괜찮게 나오지 않는다면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이제 다른 쪽 제품들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몇 달, 한두 달 사이에 많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이제 젠북도 마찬가지고 MB360 같은 경우에도 출시가 8월로 잡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를 버텨오셨으면 좀 더 버텨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쓰는 데의 편의가 더 중요하신 분들은 지금 사도 큰 후회는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중년 코딩이었습니다.